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개념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공부해 온 거 착실하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자, 착실하게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또 다른 형용사 찾아볼 텐데요. 어떠한 형용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강 지시 형용사라고 쓰여져 있어요. 지시 형용사라는 것은 뭐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이것의, 저것의, 그것의 에 해당하는 그런 형용사를 알아볼 텐데요. 어떠한 형태가 있고 또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지시 형용사라고 해서 단수, 복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형용사는 명사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시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기준으로 남성 단수부터 시작해서 여성 복수까지 네 가지의 형태가 있게 되겠어요. 그런데 복수를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형용사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하나로서 복수는 동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셨을 거예요. 남성 단수의 경우에는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쓰라고 보여지는 이러한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끝에 때가 하나 붙어 있는 남성체 2형이 있어요. 여성형은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세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남성체 2형을 쓰느냐? 남성은 남성인데요. 뒤에 모음이 오거나 아니면은 무음 아시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모음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쓰를 붙이게 되면 모음과 모음이 겹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걸 없애고 아포스트로프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철자를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만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처럼 모음이나 무음 아시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남성제 2형에 해당하는 세으대로 철자가 되어 있는 지시 형용사를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발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뜻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남성 단수인 경우에 ce livre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이 되겠죠. 뜻이. cet homme 그러면 여기도 지금 모음의 아쉬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얘도 모음으로 취급을 해서 여기다가 하나 첨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cet homme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cet dame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아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때를 붙여주는 거죠.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형태 조심하시고요. 여성 단수인 경우에는 cette femme, cette histoire, 그다음에 cette amie 이렇게 씁니다. 요때 아미는 끝에 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아미의 여성형이 되겠어요. 얘는 여성이니까 그냥 이렇게 set로 쓰면 됩니다. 복수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c'라고 발음을 하고요. ces livres, ces femmes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시 형용사일 때 뭐 가끔 여기에 아시로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가로를 친 다음에요. 철자 같은 거 구별하는 문제에 종종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꼭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형용사의 그 앞에 적절한 형태를 알려면요. 우선은 명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명사의 성수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사실 그 형용사의 올바른 형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도 가름하기 때문에요. 명사의 성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명사 앞에 위치하며 이, 그, 저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명사를 한정하여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니까 이것의, 저것의, 그것의 이로 이렇게 쓰이겠죠. 문장을 보시면 Je peux essayer cette jupe라고 나와요. 자, cette jupe라고 되어 있죠. jupe가 치마예요. 치마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치마라고 할 때 여기에 set라는 형용사의 형태가 쓰인 거죠. 그리고 essaye라는 동사는요, 입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때 일군 변칙동사 공부할 때 잠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명사 앞에서 현재 또는 현재와 가까운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 맞등 같은 경우에도 이 아침 하면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아침이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아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녁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저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cet après-midi, 오늘 오후인데요. 여기 après-midi 역시 남성이기는 했습니다만 첫 번째 글자가 모음 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스에 이렇게 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그러면 cet après-midi라고 하셔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cet anné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 아니고요. 올 해가 되겠어요. 이번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현재와 가까우면은 지금 바로 해당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명사 앞에 있을 때는 뭐 이것을, 저것을, 그것을 라고 의미를 하는 그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요, 지시를 할 때 보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자 할 때요, 뒤에 어떤 표현을 붙여서 두 개 중에서 더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더 먼 것을 이렇게 분류하고자 할 때, 구분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가까이에 있는 것은 이제 뒤에다가 c를 쓰면은 이것이 되겠고요.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은 뒤에 라를 붙여서 이제 원근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요거를 보실 때는 우리가 이씨하고 라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간편합니다. 이씨라고 하는 것은 여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라라는 것은 저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미어 정도로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씨에 이가 빠지고요. 요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이씨의 경우에는 라는 그냥 요렇게 트레이딩용을 붙여서 붙이면은 약간 멀리 있는 물건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ette voici 그러면 이 차가 되고요. cette voilà 그러면 저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요. 물건을 사러 이제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 이 바지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 바지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두 개의 물건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좀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표현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시 형용사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지시 형용사는 사실은 뭐 지시하는 내용, 그 다음에 시계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 뭐 이번의라는 형태,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모음이나 아까 무음 아씨가 나오게 되면 철자가 하나 더 첨가된다라는 것 정도 챙기시면 되는데,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어 숫자 만드는 것이 조금 그 배열하는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드는 공식 같은 것들이 처음에 딱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요. 요것만 넘으면 그래도 좀 쉬워지니까 다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오늘은 20부터 이제 100만 단위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겠는데요. 20은 뱅이라고 읽어요. 자, 20하고 30, 40, 그리고 50은 60까지죠. 자, 60은 각각의 단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0은 뱅이라고 읽고요. 30은 텅뜨라고 읽어요. 40은 꺄헝뜨가 되겠고요. 50은 생깡뜨라고 합니다. 60은 스와성뜨라고 읽어요. 70의 경우에는요, 60 더하기 10의 수로 되어 있어요. 요 하나의 단어가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심할 점 여기 이렇게 트레이딩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 트레이딩용이 있으면 60과 10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얘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는 하나의 단어 70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숫자를 쓸 때는요, 반드시 여기에 트레이딩용을 그으셔야지 그 하나의 숫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0 더하기 70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스와상트 디스가 70이 되겠고요. 80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4 곱하기 20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이 4개다라고 해서 지금 80에 20이 지금 4개니까 복수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80이 됩니다. 90의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4, 20, 그리고 10이죠. 구조가 4 곱하기 20 더하기 10의 형태가 되어 있어요.
요거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9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90이라고 하는 따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하나를 90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90을 쓸 때는요, 80, 숫자가 20이 4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10개를 그 후에 더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는 S가 없어져요. 이해 가시죠? 80의 경우에는 그냥 4개의 20이 끝인데요. 90의 경우에는 그 끝이 아니라 뒤에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수 형태로 4, 20, 10의 형태로 이렇게 써줘야지만 90이 됩니다. 100은 또 따로 있어요. 성, 1000은 밀, 100만은 밀리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에도 나오겠지만 1단위부터 보시면요. 1단위는 애엉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애엉으로 쓰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시면 애엉으로 쓰는 것은 20일, 30일, 40일, 그리고 50일, 그리고 뒤에 나올 텐데요. 60일까지 애엉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20 그리고 1, 30 그리고 1, 40 그리고 1, 50 그리고 1 이런 순서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 3, 4, 5, 6, 7, 8, 9는요. 여기다가 20에다가 트레이딩용을 긋고 숫자 2, 3, 4, 5, 6, 7, 8, 9를 쓰면 됩니다. 30도 마찬가지예요. 30을 쓰고 트레이딩용 긋고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단위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프랑스어 숫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트레이딩용을 넣어 주어야 한다. 자, 59 같은 경우 볼까요? 50에다가 이제 9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트레이딩용이 없으면요. 50 한 칸 띄고 그냥 9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59라는 숫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이픈이 아니죠. 트레이딩용을 이제 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숫자의 만드는 공식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설명을 보시면서 하나씩 볼게요. 자,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은 애로 나타내는데요. 60일까지는 애엉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71은 애이긴 하지만은요. 70의 기준은 스완상트 60을 기준으로 70을 만들기 때문에요. 60 더하기 11의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엉이 아니라 애옹즈가 돼요. 그리고 81과 91은요. 애를 쓰지 않고요. 그냥 트레이딩용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80, 81 이렇게 쓰죠. 91도 81 이렇게 씁니다. 90의 경우에는 8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80 더하기 11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만 81과 9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S가 원래 있었는데 빠져 있죠. 80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썼었는데요. S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뒤에 뭔가 숫자가 나오게 되면 S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en과 성은 복수인 경우에는 S가 붙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숫자가 또 나오게 되면요. S가 생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80을 같은 경우에 4 곱하기 20에서 그것으로 20이 4개인 걸로 끝이 아니라 뒤에 뭔가가 또 딸려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걔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S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수형용사가 오면 S가 생략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의 경우에 지금 S가 들어가 있고요. 82의 경우에는 82라고 해서 여기 없죠. 그리고 82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트레이딩용을 넣어주어야지 82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900 그러면 100이죠. 그래서 얘는 한꺼번에 900이 되는 거예요. 100이 9개니까 이때는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S가 들어가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에. 그런데 뒤에 생크가 또 와요. 숫자 형용사가 또 왔죠. 그러면 얘도 다시 S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복잡하죠. 자, 뒤에 숫자가 또 나오게 되면 when과 쌍은 S가 없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요.
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밀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복수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밀 S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는 지금 맞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왜 천이 9개인데 왜 복수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복수 형태가 없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9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100만이 나오는데요. 100만은 수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요. 전치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사와 명사의 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품사인 전치사를 써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치사 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3 millions d'élèves 그러면 300만의 학생, 300만 명의 학생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드가 없으면 틀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만드는 것 조합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지만요. 그래도 어떤 규칙만 그 만드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규칙이 그래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다라고는 또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만드는 규칙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제일 좀 복잡하고요. 2번은 뭐 뒤에 그 단어가 또 나오게 되면 어차피 단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1번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20, 30, 40, 50, 60, 70, 80, 90을 만드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뭐 60까지는 따로 단어가 있으니까 70하고 80과 그리고 90을 만드는 원리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요. 숫자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숫자 자체에 대해서 뭐 99를 불어로 쓰시오라든지 99를 올바르게 쓴 것은 뭐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또 독해를 풀 때 풀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시 형용사를 우리가 아까 배웠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시 형용사 남성 단수 복수, 여성 단수 복수가 있었죠. 조심할 점은 뒤에 이제 모음이 나오거나 무마시가 나오면은 철자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맞은 지시 형용사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garçon의 anglais라고 나와 있죠. garçon은 소년이라는 뜻이죠. 이 소년은 엉글레, 자, 어느 나라였죠? 우리 국적을 했을 때 배웠는데 영국 사람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년은 영국인이다 라고 할 때요. 얘는 남성이고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형태인 쓰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쓰 garçon의 anglai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homme est très genti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남성은 매우 친절하다라는 뜻이죠. gentil 우리가 여러 번 봤던 형용사예요. 그럼 이 남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무마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때를 하나 더 첨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cet homme est très gentil. 이 남자는 매우 친절하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볼까요? 빈칸 femme sans coréenne라고 나오는데요. 자, femme는 여성들이죠. 여성 복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여성 복수로 형용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경우에는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형태였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 되겠죠? 세 이렇게 쓰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한국인이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네 번째 j'aime 빈칸 chanson이라고 나오는데요. chanson은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 노래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chanson은 여성 명사예요. 자, 여성 명사인 경우에 지시 형용사는 set였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 형용사의 쓰임 남성 단수 2개가 있었고요. 그다음 여성 단수 그 다음에 복수형 동일한 남성, 여성 동일한 복수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시 형용사.
자, 그러면 오늘 의사소통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의사소통을 우리가 처음에는 뭐 안부 묻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것을 배웠으니까 한번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한번 연습해 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초대를 해서 그 초대에 대해서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하는 거,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말을 답하거나 그 다음에 사과하고 사과 말에 답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축하 기원하기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요게 나와 있는 것은요, 뭐 다음 시간에 배울 그런 목적 보어 같은 경우도 좀 나오니까 요거를 보면서 미리 예습하는 생각을 하시고 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면요. Je t'invite chez moi 라는 문장이 있어요. Je t'invite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invite라는 동사가 초대하다라는 동사예요. invite. 동사 원형은 요거고요. 1군 동사가 되겠어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동사 활용 같은 거 쫙 배웠었죠. 그래서 1군 동사인데요. 1인칭 단수의 형태로 지금 맞게 만들어 준 거고요. 앞에 있는 때 아포스토피는요. 너를 이란 뜻이에요. 직접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직접 목적 보호 대명사인 거죠.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요. 대명사가 동사 앞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대명사의 어수는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불어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는 너를 초대한다. 이렇게 대명사가 동사 앞에 위치를 하게 되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명사가 문장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음이라서요. 이렇게 축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의 뜻은 내가 우리 집에 너를 초대할게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쉐 그러면 누구누구의 집에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Nous vous invitons au resto coréen 이라고 했는데요. Nous vous invitons에서 이 vous가 당신을 또는 너희들을 이란 뜻이에요. 직접 목적 보호예요. invite 역시 마찬가지로 1인칭 복수형의 변화형인 앵비똥으로 인칭을 바꿔준 거, 그 동사를 바꿔준 거고요. 형태를 우리가 너희들을 초대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국 레스토랑에 라고 해서 지금 목적어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락하기, 감사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초대를 한다. 그럼 너 올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올 수 있다. 고맙다. 라고 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맥시 또는 맥시 복구를 쓰면 이제 감사하다라는 표현의 기본적인 표현이 되겠죠. avec plaisir, 기꺼이 라는 뜻이고요. d'accord, 좋아 라고 해서 이제 동의를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견을 동의하거나 하여튼 뭐 알았다 라고 하거나 할 때도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어요. Je vous remercie de votre invitation 이라고 했는데요. invitation이 이제 invite, 초대하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초대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감사하다라는 뜻인데 remercier는 동사 안에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고 해서 마치 간접 목적 보호를 쓰는 것 같지만요. 직접 목적 보호를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동사 앞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뜻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가지 못하게 됐을 때 초대를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Non merci 그러면은 이제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désolé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안하다라고 할 때 이제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죄송합니다라고 할 때 désolé라고 쓰고요. 끝에 의가 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여성형일 때 이제 맞춰주는 거죠. Je ne peux pas 라고 써있는 표현을 보시면 주누프빠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뿌브와 동사 준조동사에서 배웠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초대에 뭐 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Je veux bien, mais je suis déjà pris 또는 je suis déjà prise라고 나오는데요. Je veux bien 할 때 이 veu는 vouloir, 원하다라는 동사의 변화형이죠. 다 3군 동사일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 하지만 제가 이미 déjà, 그럼 이미라는 뜻이에요. 이미 pris, 바쁜이라는 거예요. 선약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여성일 때는 의를 쓰면 되겠어요.
déj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표현이 déjà vu라고 해서 이미 본 적이 있는, 그래서 déjà vu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이미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한 말에 답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천만에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 천만에요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je vous en prie가 되겠고요. 간단하게는 de rien 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de rien이 좀 짧다면 뭐 je vous en prie가 조금 더 긴 표현이겠죠. 그리고 pas de quoi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니야 를 써서 있니야 빠드꾸아라고 써도 이제 천만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말에 답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사소통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여러분 상당히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문항을 우리가 독해를 할 때도 거의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뭐 답하기, 누가 말을 했을 때 감사에 답하기, 거절했을 때 거절에 뭐 답하기, 이런 것들은 꼭 그 짝을 맞게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사 말에 답해야 되는데 사과 말에 답을 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으로 연결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볼게요. 사과하기가 나오는데요. 사과하는 것은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ardon monsieur라고 해서 pard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빠거동은 이렇게 사과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뭐 잘 안 들릴 때 뭐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살짝 부딪혔을 때도 이제 빠거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과하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빠거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게 두 가지가 나온 거고요. 이것을 동사로 바꾸어서 빠거도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빠가도네 무아 라고 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명령문의 형태이긴 하지만은 명령은 아닌 거죠. 이렇게 완곡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Je vous demande pardon 그러면은요, 요것도 역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과하기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excusez-moi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말에 답하기를 볼까요? 자, 상대방이 요렇게 얘기를 했으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연결하는 거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여기가 A라는 그런 대화라고 치면요, 여기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고르는 문제이거나 뭐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은 이라고 해서 고르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지 되겠어요. 자, 사과말에 답하기를 보면요, 첫 번째 스네 히엥이라는 것이 나와요. 괜찮아요 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는 스네 히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산페히엥이라고 해서 그건 뭐 그 어떤 것도 뭐 만들지 않아요. 그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아요 라는 의미에서 이제 산페히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네파 그라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그라브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정문이죠. 스네파 그라브 그러면 심각하지 않아요, 별일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과말에 답하기의 표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네히엥, 산페히엥, 스네파 그라브 또는 뭐 세파 그라브라고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사과에서 상대방이 사과를 했을 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하하기, 기원하기를 보도록 할게요. 축하하기, 기원하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느낌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감탄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느낌표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문장이 하나로 간투사적으로 쓰이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볼 텐데요. Bon anniversaire라고 써 있는 문장이 있어요. 자, anniversaire 그러면은 기념일, 뭐 생일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봉을 쓰거나요, 아니면은 joyeux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주아유는 뭐 즐거운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니버서리 앞에 쓰여서 뭐 즐거운 생일이 되시기를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본 아니버서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봉이 들어가면요. 명사 앞에 프랑스어의 경우에서 명사 앞에 봉이 들어가면 좋은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생일이 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브라보라고 해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브라보가 되겠고요. 펠리시타시옹 그러면 축하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문장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요 어디서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 대화 지문에서 뭐 아들이나 딸이 시험을 봤을 때 뭐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문장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말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주브 스웨트 윈 모나네라고 해서 이건 어떤 새해를 맞이할 때 쓸 수 있는 기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당신이 아주 좋은 새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스웨테라는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새해를 기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보나네라고 그냥 이렇게 써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주아유 노엘인데요. 자, 노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김에 제가 하나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노엘에서 이렇게 의가 두 개, 이렇게 의가 아니죠. 땡땡이 두 개 붙은 거. 점이 이렇게 두 개 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자를 배울 때 트레마라고 해서 그거는 모음과 모음을 같이 붙여서 발음하지 말고 따로 떨어져서 발음을 해라.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분절이라고 하는데요. 따로 떨어져서 소리를 내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의 위에 있는 트레마라고 하는 철자 기호입니다. 그래서 얘를 노엘 이라고 이렇게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넬이 아니고요. 그래서 노엘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아유 노엘 그러면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bon voyage 또는 bonne vacances, bonne chan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봉은 앞에 들어가면 명사 앞에서 좋은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뒤에 명사가 이제 남성이면 남성 단수이면 봉을 쓰고요. 이렇게 복수이면은 이제 그 복수를 쓰되 여성이면은 본느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 단수이면은 이제 본느라고 해서 요 형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요. bon voyage 그러면은 voyage가 여행이에요.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쓰고요. bonne vacance라고 하면 뭐겠어요? 좋은 바캉스 되시기를, 뭐 좋은 방학을 보내시기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bonne chance라고 하면은 chance가 이제 행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행운이 있기를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긴장을 하거나 뭐 큰일을 앞둘 때 뭐 bonne chance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지금 사과하기 그리고 답하기 축하 기원하기까지 봤는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할 때 그 답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상대방의 감사를 표현을 했을 때 또 답하는 표현 그거 이제 서로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A면 A로 연결 B면 B로 연결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상당히 혼동스러워 하시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굉장히 오답률이 조금 나오는 그런 유형이 되겠어요. 사실은 의사소통은 수능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를 자랑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오답률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오답은 뭐 철자라든지 어휘에서 요즘에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문법에서 좀 많이 틀리는 편이지 의사소통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답률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좀 함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사소통 마지막으로 이제 유감과 불만 표현하기를 보겠어요. 보시면은 이제 유감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 je regrette 라는 표현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속을 잡을 때 너 오늘 토요일에 시간 있니? 라고 했을 때 내가 토요일에 병원에 가야 돼서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je regrette 뭐 안타깝다 라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je regrette라는 표현이 되고요. 내졸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에 사과하기에서 우리가 거절하기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미안하다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요거는 역시 유감 표현하기에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je suis désolé 또는 désolé라고 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c'est dommag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유감이다, 뭐 안타깝다, 뭐 애석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요. 프랑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는요. ça ne me plaît pas beaucou라고 하는데 이 plaît는 자, plaire 즐겁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많이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요런 표현은요,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뭐, 영화 어땠냐?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았어. 라든지, 그런 표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감과 불만 표현하기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문화편의 프랑스 음악인데요. 자, 오늘은 문법을 이제 문화를 들어가기 전에 문법 같은 거 잠깐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문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지시 형용사하고 여러분 숫자를 배웠어요. 그쵸? 지시 형용사에서는 스하고 요거 남성형, 그 다음에 여성형이 있었고 복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 특히 요거의 쓰임, 남성제 2형의 쓰임 조심하시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20, 30, 40, 50, 60까지는 단어로 외우시고 70, 80, 70은 60 더하기 10의 구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80은 4 곱하기 20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고 그다음 90은 80에다가 이제 10을 더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를 이제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습을 하시면 또 여러분의 것으로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프랑스 문화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음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프랑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술이나 요리나 왜냐하면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사실 프랑스에서 음악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음악 산업도 굉장히 많이 국가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이죠.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프랑스 정부는 매년 2,600여 차례 개최되는 음악회, 오페라, 발레 공연 등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음악 단체로는 파리와 리옹에 각각 국립음악원이 있고 전국적으로 지방음악원이 36개 그리고 국립음악학교가 101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파리 국립음악원이나 리옹의 국립음악원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이외에 음악 전문 교육기관이 3,577개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한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여름에 되면요 음악 축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한 7월에 음악 축제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 거리가 다 이제 음악 소리로 다 가득 차 있게 되고요. 꼭 음악 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프랑스를 가시면 이제 지하철에서도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뭐 길거리에서도 물론이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들은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굉장히 음악이 열려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외에 음악 전문 교육기관, 여기까지는 했군요. 국립관현악단, 그리고 라디오 프랑스 교향악단, 그리고 파리 국립오페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 파리, 우리나라로 치면 파리 시향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정명훈 씨가 거기 지휘자로 또 있기도 했었죠.
그런 프랑스의 음악 한번 살펴봤고요. 프랑스의 음악은 프랑스의 미술에 비해서는 그동안 수능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음악가들을 한번 오늘 두 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은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의 음악가라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은 이제 조르지 비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제라고 많이 들어본 음악가죠. 이분은 바그너, 베르디와 함께 낭만파 시대의 3대 국민 가극 작곡가로 칭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 뭐 진주, 자비, 카르멘, 아를르의 여인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카르멘이 제일 유명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요거는 비제에 대한 내용 카르멘과 함께 엮어서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수능 교재나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을 보시면은요. 문화편에는 다 한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수능을 공부할 당시에는 이렇게 문화 부문이 지문이 한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공부하기에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수능 문제에서는 한글로 나와 있지 않죠. 내가 다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서 프랑스어로만 기출이 되고 그냥 다음 중 뭐뭐인 것은 이라고 하는 그 문제만 한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프랑스어로 바꿔서 한번 작문해 보는 연습을 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작문까지는 내가 너무 어렵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거 이제 기사로 찾으시면요. 인터넷에 기사 찾으면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프랑스 편에서 이 부분 이렇게 성함 치시면은 바로 기사로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볼게요. 모리스 하벨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분은 고전적인 형식의 틀 활용과 새로운 피아니즘의 개척이다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평생 견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인상주의 작곡가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생소한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제나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분이니까요. 그리고 주요 작품으로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그다음에 스페인 랩소디나 볼레로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음악가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음악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미술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미술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국립음악원에 대한 얘기 한번 나온 적 있고요. 그리고 비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정리해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뭐가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정리하셨다가 문화편만 따로 정리 노트를 만드셔서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지시 형용사하고 숫자 봤고요. 그 다음에 음악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시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숫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시험에는 숫자보다는 오히려 지시 형용사가 더 많이 나올 만큼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문법 사항이니까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시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수로 쓰는지 단수로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내용 지시형용사와 숫자 배우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